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한 800평 되는 농지에 한 100평 정도가 불법 건물이 있는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것을 가서 봤더니 항공사진으로 있더라고요. 항공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것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를 추천했었고, 핵심은 뭐냐면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고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다 사는 것이 아니라 2600제곱에서 300제곱미터만 사는데, 제가 보면은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집이 있는데, 이 집은 항공사진을 보면 1967년도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항공사진이.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집은 정확하게 항공사진이 나오는 집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집은 새로 진 집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0평 사가지고 너 건물 이거 허물을래? 내 100평 살래? 그러면 이 사람이 허문다 그래? 산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야 되겠다고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내가 추천하는 날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러더라고.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그 건물이 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농지증을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개인이 아니고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도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맞다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일반 법인으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농지증을 해달라고 갔습니다.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600평 중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는 100평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약 500평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함으로써 거기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반 법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농지증 해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농지법상 농지는 맞지만은 1973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 전용 허가를 받아라 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전에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 자체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농지법상 농지인데 불법으로 1970년 1월 1일 이전에 졌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농지법상 농지는 맞고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져 있는 이곳에는 이 건물을 허물지 않고 농지를 쓰지 않고 그대로 둬도 관계는 없다. 그렇지만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옆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일반 법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이 좀, 왜 농지취득 자격증은 필지별로 하는 거죠.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필지별이다 보니까 필지 전부 다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내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질의를 했더니 넓은 땅에 한 필지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 일부가 건물이 있어서 1974년 일부에 있어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농지를 다 사가지고 전부 다를 농사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부분만 농사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 농지 취득을 했더니 해당 토지에 조성된 건축물은 농지법 시행일 이전부터 조성되어 농지법 제2호에 따른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나머지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소에다가 이 물건 이걸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근데 결과가 중요하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여기에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이 있죠. 여기 임의경매 신청한 사람이 있죠.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1억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낙찰을 얼마를 받았죠? 2,400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식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는다도 경매 비용 빼놓고 못 빼고 나면 한 2,3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더니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나 돈 급한데 행정소송을 취하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2천만 원에 내 1억을 줄 테니까 네가 사든지 해갖고 우리가 1억을 우리 이름으로 샀습니다. 우리가 사고 행정소송 취하고 우리가 다시 경매에 주문한 건 그렇게 해서 끝이 나서 우리가 수익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내용은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사고나 이러 하시는 분은 우리 수강생이 하셨던 분은 그 어디야 그 예, 신용정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돼갖고 금방금방 알아서 연락 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났던 겁니다. 이렇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일반 법인으로 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 하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제주도 협재일 겁니다. 제주도 협재리 이거 농지를 제가 투자구라고 한 거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개 나오겠지만 여기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죠.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도로는 땅 주인이 제주시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은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렇게 된 땅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때만 해도 제주도 가격이 안 떨어질 때입니다. 한번 떨어진 걸 가지고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도로를 만들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투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농업법인으로 입찰 들어갔잖아요. 농업법인으로 입찰 들어갔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 농지증을 못 해준다고. 봤더니 자 보십시오. 한림읍이죠. 한림읍에서 뭐라고 했죠?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채권에 대하여 선거 검토가 다 같은 사유로 발급 불가 처리하오니. 아니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는데 발급이 불가 처리하오니 불가 이유 처리 결과가 뭐죠? 농지 취득 자격 발급 불가죠. 처리 사유 왜 불가를 했느냐? 이때가 산 때가 LH에서 사건이 생겨서
농지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시행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행된 거를 농지법이 갑자기 바뀌어 새로 시행된 거를 제가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법인에다가 부동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부동산 매매, 개발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 바뀐 법에 보면은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농업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농업경영 계획서상 노동력 확보 등의 도외 소재 법인의 영농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도외죠. 도외.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 법인의 지사가 없을 때는 제주도에 지사가 없는 법인이 어떻게 제주도에 대한 농사를 짓느냐 해가지고 제주시 조례에 의해서 제주시의 개인인 경우에는 제주시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지 농지증을 해주고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지사가 있어야지 된다는 걸로 바뀐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낙찰 허가 불허가는 일주일 만에 결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제가 이걸 받아서 불허가 이유가 난 것을 이렇게 알았지만은 전화로 해갖고 불허가 난다는 얘기를 알았으니까 나는 왜 불허가 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허가 나면 좋은데 불허가 나는 거를 뭐 좀 미리 이거를 달라. 이거를 이렇게 사유 이렇게 붙여갖고 달라 그랬더니 법이 4일 만에 주게끔 돼 있으니까 그때 와서 가지고 가라는 거야. 자, 보십시오. 제주도는 매주 화요일날 경매를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허가 불허가가 되기 때문에 화요일날 아침에 판사님이 출근하셨을 때 출근해서 허가 불허가해서 불허가면 불허가대로 도장 찍고 허가면 허가대로 도장 찍어서 진행이 되는데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갑자기 물어보니. 아니, 뭘 또 물어보는, 내가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일주일이 며칠이라니 당연히. 일주일이 7일인데,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 노르니까 근무하는 날은 닷새잖아. 닷새인데, 농지증 해주는 것이 4일이잖아. 그러면 4일 빼고 나면 하루밖에 없잖아. 다시 말하면, 화요일 아침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허가 불허가 나는 걸 연기 신청,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허가가 나버리면 입찰 보증금 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루 만에 변경 신청을 내야 되는데 제주도를 갔죠. 토요일 날 가서 다 보고 제가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죠. 이거 변경을 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니까 행정소송 좀 해라 했더니 아니 불허가 사유를 봐야지 행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제주도를 가서 월요일날 불허가 난 사유를 받아야지 되니까 받은 걸 내가 보내주겠다 했더니 불허가 난 사유를 보내주면은 3시간 안에 그 변호사가 내가 소장을 제주법원에다 소장을 접수시켜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한림읍에 가서 이걸 받은 거야. 이걸 받고 법원에 가서 제가 이걸 받은 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 변호사한테다가 보냈어. 보냈더니 오후 한 3시쯤 돼가지고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오더라고. 그러면 소장은 법원에서 접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장 법원에서 접수시킨 거를 내가 팩스로 경매계에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경매계에서 내가 기다리면서 경매계에 있는 팩스로에서 소장이 접수되는 걸 다 받아갖고 내가 변경 신청서를 달라서 변경서를 써가지고 접수시켜서 이게 변경시킨 겁니다.
매각 기일 연기 신청서 이렇게 썼죠. 매각 기일 연기 신청서 이렇게 써갖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야? 소장 이렇게 썼죠. 여기는 법이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하면 안 된다고 법이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행정소송하면 이겨야 져요. 지죠. 그 다음에 조례로 법인이 제주도에 없으면, 지사가 없으면 안 닿던 그것도 지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 행정소송을 해놓고 허가, 불허가가 결정되지 않게 해놓고 법무사를 통해서 우리 농업법인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빼고 정리해서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집 하나를 계약을 해서 우리 농업법인을 지사를 거기다 하나 설립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지사가 올라가고 다 만들어 가지고 새로 농지취득자임을 신청했죠. (2022년 4월 26일) 날 낙찰 받았죠. 5월 3일 날 변경했죠. 7월 12일 날 허가가 났죠. 약 2달에 한 달을 조금 넘어 걸쳐서 서류를 다시 다 만들어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농지취득자에서 발급받고 소송은 제가 취하를 했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했을 때는 행정소송의 판결을 이길 수 있지만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변경소송을 해갖고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잘못된 걸 다 고쳐갖고 새롭게 농지취득자임을 새로 신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했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안 해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허가, 불허가를 날짜를 변경시켜달라는 것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고치든지 아니면 해줘야 되는 걸 담당 공무원이 안 해줬을 때는 그대로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매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 왜?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인 경우에는 농취증을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원상복구 조건이라도 농취증을 받을 수는 있는데 내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팔 수 없는 것이 있고 원상복구 안 해도 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해서 아, 내가 이걸 샀을 때는 원상복구해서 팔아도 돈이 되겠다 하면 원상복구할 생각을 하고 사는 거고, 원상복구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원상복구 안 하고 그냥 팔 수 있어야 되니까 그냥 팔 수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원상복구 조건으로만 농취증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원상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시간까지를 낙찰 금액에 포함을 해서 입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소장에 낸 이 창천에서 족장을 낸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했거든. 아무 얘기라도 걸어갖고 시간만 끌어달라. 한 2개월만 끌어주면 내가 그 안에 다 고쳐가지고 농취증을 새로 받고 그 다음에 취하시킬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서라도
그냥 만들어갖고 소장만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파트 3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특수 경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어느 우리 수강생 중에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자기 돈 버는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특수경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끔 됐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강의를 할 때 공주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가 좀 친해서 술도 한잔 먹고 다 했는데 청양에 있는 청양에 청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청양대학교 바로 앞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사거리 코너가 내가 봤으니 근린 생활시설을 지어도 되고 소매점이나 이런 걸 지어도 되고 원룸을 지어서 대학 앞이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줘도 되게끔 좋은 땅이 경매로 나오는데 80% 떨어지고 6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청양에 있는 대학교 앞이라도 가격이 얼마 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러 갔어요. 이 땅이 청양대학교 앞에 있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64%까지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사면은 돈이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보더니 땅을 보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 돈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뭐하라고 이걸 붙들고 있습니까? 이런 땅 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땅 쳐다도 보지 마세요. 대학 앞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사거리 코너에 64%까지 떨어진 땅이 돈이 돼요? 안 돼요? 네? 자, 여기 돈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요. 나도 될 것 같아갖고 얘기했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돈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 공인중개사가 왜 돈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돈이 왜 안 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가격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아는 거, 거기 다 아는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64%까지 떨어졌어도 나는 정상적으로 거래 가는 가격에 5만 원만 싸도 나는 사겠다, 10만 원만 싸도 나는 사겠다고 했을 때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좋은 땅이지만은 돈이 되는 땅은 아니에요, 그게. 즉, 돈이 되는 땅은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사람들이 가격을 모르는 경우에 했을 때 파는 가격을 자기가 결정해서 팔을 땐 돈이 되는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거래가 별로 없어가고 시골에 있는 땅이 거래가 없어갖고 가격을 잘 모르는 땅이 경매로 나왔을 때 사야지 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손님이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땅의 가격을 잘 알고 있는지, 돈이 얼만큼 급하게 필요한지, 요 근래에 자기 땅을 가봤는지,
몇 번 한 2, 30분만 얘기하면 다 안 돼. 그러고 나면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대. 자기는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뜨내기는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이 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땅 주인이 팔다 못 팔으면은 나한테 뭐 팔아준다고 하면은 그 소문을 듣고 나한테 옵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만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얘기한대요. 아, 당신 땅 팔아드리겠습니다. 6개월 내로. 그러니까 6개월 내로 그 땅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에 잡아놓고 계획을 잡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6개월 안에 팔아드립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6개월 안에 못 팔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못 팔면은요, 내가 사드려요. 그래요. 자기가 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손해봐는데도 사, 자기도 마진을 낼 수 있으니까 사. 그 얘기는 가격을 자기가 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는 가격을 자기가 정하고 파는 가격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즉, 핵심은 우리는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없지만은 파는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동산은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즉, 좋은 부동산을 고르지 말고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동산은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자,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는 경매로 부동산을 가리키는데 내 수강생들에는 어떤 부동산을 사줘야지 돈이 되겠는가? 애초에 처음에는 경매의 권리 분석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부동산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경매의 권리 분석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4%까지 떨어지면 쳐다도 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경매 열풍이 불다 보니까 대학이란 대학에서 다 가르치죠. 학원에서 가르치죠. 그 다음에 어디 홈쇼핑 이런 데서도 안 가르쳐요? 어디 갔더니 찜질방에서도 가르쳐. 구청에서도 가르쳐. 이제 경매 권리 분석을 몰라서 입찰을 못하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사냐면 언제든지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라는 걸 알고 얼마에 사면은 내가 얼마 정도는 팔 수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서로 높게 쓰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의 차이입니다. 돈이 되는 부동산은 내가 가격을 정해서 팔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제가 이 생각을 하고 한 10몇 년 전에 집이 8분의 1 지분으로 나온 것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초창기입니다. 우리 수강생 모아놓고 내가 돈 되는 물건 골라준다고 했더니 등록을 했어. 그래서 어떤 걸 골라주라고 봤더니 8분의 1 지분을 사라고 골라줬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저 사기꾼한테 속았냐고 그러고 나갔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갖고
8분의 1을 지분을 사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것이 돈을 벌으려고 사요? 내가 사용하려고 사요? 모르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8분의 1을 사서 뭐에다 써먹습니까요? 제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보면 그게 예전에 남해에 있던 건데 8분의 1 지분이 나오는데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상속을 받더니 엄마가 살고 계셔. 그러니까 엄마하고 큰아들하고 남해에서 같이 살았다가 다른 누구 지분권자가 하나 뭐 하다 보니까 후에 그 장남이 그 지분을 샀어. 지분을 또 샀는데 봤더니 진주시 평고동으로 옮겨가 있더라고. 진주시 평고동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진주시 평고동. 진주가 혁신도시인데 진주의 혁신도시가 옮겨간 것이 LH공사가 평고동에 옮겨갔습니다. 그래갖고 LH공사를 중심으로 그 동네가 제일 좋은 아파트가 지어진 제일 비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진주시에 있는 평고동의 아파트는 돈이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인데 봤더니 그 큰아들이 몇 년 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남해에서 살다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진주시 평고동으로 이사 갔고 시어머니는 남해 그 북번지에 그대로 살고 계신 건데 거기에 다른 딸 여자 이름으로 8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산 겁니다. 나 잊어먹지도 않아요. 초창기인데 내가 골라주는 걸 사면은 무조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골라주니까 무조건 산 거야. 8분의 1을 낙찰 받고 와서 나하고 낙찰 받았다는 거야. 그 여자분이. 그때 그 여자분이 한 30대 중반인가 그랬었어요. 낙찰 받았대. 그래서 뭐 같이 가자 그랬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대문을 두드렸더니 머리에다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마당에서 머리를 감다가 누구세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땅, 건물을 8분의 1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살고 계신 분하고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경매당한 당사자입니다. 내가 사업 좀 하다가 다 망해먹어가지고 내 재산 다 날리고 갈 데 올 데 없어서 엄마가 여기 살고 계신데 와서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딸이니까 엄마 보조도 할 겸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살 겸 해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돈 다 날려먹은 나하고 80살이 넘어먹은 노인네밖에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낙찰 받으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내 차까지 와서 이제 다시 가자고 이제 탔는데 내가 옆에 봤더니 권리분석을 배웠어. 그냥 내가 찍어주니까 나 샀어. 그 찍어 샀으니까 나하고 사고를 가면 돈이 금방 될 줄 알았더니 돈이 된대 배째래. 그러니까 거기 앉아갖고 눈물이 흘러간 거야. 금방 막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소송을 내줄게. 그랬더니 그래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수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유종수 법무사를 시켜서 다 팔아서 나누자 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있는 지분권자들한테 다 연락이 가죠. 그러면 진주시 평고동에 사는 큰 아들한테 소장이 가면은 큰 아들만 봤어? 며느리도 봤어? 며느리가 봤더니 자기 시누가 빚을 져서 8분의 1이 경매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사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면 그 시어머니가 어딜 보아야죠? 진주시를 쫓아오는 거죠. 내가 판단을 보지 않았어도 그 큰 며느리는 평생을 시어머니를 살다가 그냥 30년 만에 겨우 해방돼서 진주시 평고동으로 이사 갔는데 따라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소장을 냈더니 얼마 있다가 우리 유종수 법무사한테 나한테 연락이 왔어. 교수님, 어느 법인, 그러니까 그 법무사가 전화를 했는데 내 소송을 낸 나를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소장으로 이제 우리 법무사가 대신 써줬으니까 그 법무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가르쳐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냥 가르쳐 줄 수는 없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은 내가 전화를 걸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니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법무사더라고요. 법무사가 내가 보니까 그 며느리한테 부탁받은 법무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8분의 1 지분을 샀을 때는 돈 좀 벌어보자고 산 거 아닙니까?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가격을 누가 정해? 가격을 파는 가격을 내가 정하면 돈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돈이 되는 부동산이야. 가격을 사는 사람이 정하는 경우 뭐냐면은 이런 지분을 샀는데 거기 형제들이 아무도 안 사겠다 그러죠.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다 팔아주고 나눠서 경매로 팔죠. 그러면 경매 가격을 누가 정해? 사는 사람이 정하잖아.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우리가 수익이 없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무슨 냐면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분 경매는 내가 지분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동산에 지분으로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이 부분으로 낙찰 받아갖고 주인 노릇을 하는 권리를 박탈당하면은 손해가 나는 사람은 자기가 현재까지 8분의 1만 갖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나 8분의 1 때문에 주인 노릇을 뺏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을 뺏기지 않으려면 내 지분을 사야 되겠죠. 지분 경매는 제일 먼저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나 그 사람한테 팔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수 있죠.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또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언제 안 사느냐? 요새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냈을 때에 법원에 가서 보면 협상을 하자고 안 해서 법원에 가면은 법원에 온 그 지분권자들이 반드시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거에 지분이 나왔는데 다른 이복 형제가 그 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복 형제 한 개만 샀으면은 다시 내게 된다 그러면 사는데 이복 형제가 3명, 4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내가 사갖고 그거 내 거 만들어가지고 내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나머지 지분권자는 이복 형제도 또 다퉈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아니 던져버리고 말자. 아예 차라리 여기서 던져버리고 정변 남대가 던져버리고 저 이복 형제들하고 같이 부동산 갖고 있는 것만도 싫다. 빨리 던져버려. 합의 안 됩니다. 지분 경매는 이런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지분을 사가지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에 아쉬운 사람이 내 지분을 사겠다고 협상이 올 물건이냐 협상을 안 올 물건이냐 그거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이게 보면 이겁니다.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여기 보면 주소가 같으죠. 주소가 같고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뭐야? 부부라는 뜻 아니에요. 부부는 제가 그런 말은 몰랐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받을 때 들은 얘기야. 경제 공동체라고. 부부는 경제 공동체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진 빚을 남편이 갚아줄 수 있겠죠. 왜? 갚아줘봐도 어차피 자기 돈이니까. 자기 빚 자기가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2분의 1 지분인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시 살 확률은 높지만은 대부분이 공유적 우선 매수가 들어옵니다. 제가 보면 10번을 이런 부부가 갖고 있던 것이 경매를 하면 10번을 들어가면은 8번은 공유적 우선 매수 들어옵니다. 그런데 10번 중에서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지금처럼 공유적 우선 매수 안 들어오고 그런 걸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낙찰을 받으면은 둘이서 이혼하지 않는 한 웬만만 하면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은 내 지분을 다시 사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강제경매죠. 얼마죠? 800만 원이면은 여기 설정권이 얼마죠? 7천원이죠. 여기 이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이라고 해서 이 아파트가 한 3억 정도는 가는 아파트거든요. 3억 가는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800만 원이면 마누라가 빚을 졌으면 남편이 갚아줘 안 갚아줘? 그럼 취하 되겠죠. 그럼 나한테 와서 취하 동의서를 받아가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봤는데 봤더니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지분을 또 한 것이 있죠. 가압류가 돼 있죠. 압류도 있죠. 가압류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분이 뭔지 몰라도 뭐 때문인지 몰라도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야. 어떠면 취하가 될 거고 어떠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2분의 1 지분인 경우에 제일 좋은 것이 부부가 그대로 살고 있죠. 2분의 1 우리가 낙찰을 그러니까 취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잔금을 냈을 때 2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도 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내 지분 2분의 1만큼 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를 소송을 좀 천천히 하면은 우리가 잔금 냈을 때부터 막 7개월, 8개월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지료가 좀 많을 수도 있죠. 그 지료만 가지고 상대편 지분을 다시 또 경매로 지분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2분의 1 지분권자니까 2분의 1 지분을 우리가 공정우선 매수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공인중개 가서 같이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알고 있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팔 거냐, 뭐 우리 걸 살 거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우리 공투하신 분 말씀 듣기로는 마누라가 사기꾼한테 쏘아가지고 빚을 지고 가출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 집에서 살기 싫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인중개사 내놓고 팔아서 나누자. 그럼 그러자. 팔게끔 해서 가격이 살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에게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그냥 당신 지분을 다시 내가 사는데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팔고 나온 물건이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2분의 1 지분의 아파트는 사기는 어렵지만은 낙찰 받으면은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팔고 나오는 데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지분 경매의 종류별로 제일 쉬운 거, 조금 쉬운 거, 조금 중간 어려웠던 거, 나중에 실패 본 거. 이렇게 5가지를 종류별로 쭉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들어보면 아, 지분 경매를 살 때는 권리 분석을 뭘로 하고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지분 경매를 사는데 권리 분석을 물어보면은 아직 지분 경매에 투자할 기본이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지분인데 얼마가 경매로 나왔고 압류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내가 누구를 들고 쳐서 저 사람이 이 내 지분을 다시 살 수 있게끔 만들게 수 있냐 그런 사항을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분 경매는 고르기만 잘 고르면 돈이 되는 게 작은 돈으로 큰 물건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 고르면 나 몰라라 다 팔아서 나눠서 오케이 하는 날에는 시간과 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분 경매는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제가 처음에는 형제 간의 지분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들어갑니다. 형제 간에 한 10번 들어갔더니 3번은 이복 형제가 들어와 갖고 이복 형제가 합의를 안 하더라고. 10건 중에서 3건을 실패했죠. 그러면 저로서는 10건 중에서 70% 성공하고 30% 실패했죠. 그럼 해볼 만한 거예요? 어때요? 70% 성공, 30% 실패야. 아니,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30%에 들어간 당사자는 그게 100%잖아. 그리고 다른 데도 또 투자할 돈이 있어 없어? 거기 물려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단 1%라도 그럴 확률이 좀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추천 안 합니다. 거의 99% 이상 이거는 지분으로 들어가도 거의 저쪽으로 살 거고 만약에 안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같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놓고 팔자 해서라도 마진을 볼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마진이 조금 많으냐 적으냐는 양보할 수가 있어요. 나 뱃째 알았어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아휴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 원리를 아시고 다음번에 오셔서 지분 경매에 실전 사례를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